여러분, 오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할 내용은 바로 과거 미국 정부가 지분 취득을 했던 사례와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3, 40년간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산업과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을 수혈하고 지분을 인수했던 방식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 인텔 사건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미국이 산업에 있는 산업계 기업들의 정부를 취득하거나 인수해서 턴어라운드 시켰던 사건들 또는 사례들은 모두 기업이 파산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 형태로 돈을 빌려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체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해 왔고 고용 유지 그리고 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이랑 SK의 반도체 지분을 삥을 뜯겠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 그냥 계속 쓸게요. 좀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저기 한국의 삼성과 SK의 삥을 뜯고 있는 것 같은데 지분을 요구했다. 근데 삼전과 SK는 한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을 통해서 지분을 교환하는 그런 협상은 타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인텔의 상황을 좀 보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랑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인텔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거의 22 빌리언 정도를 벌었는데 최근에 나온 2년치 적자는 큰 데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인텔이 경영난에 빠져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여기 뒤에 공이 3개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29 billion, 15 billion, 11, 8, 10 billion.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평균 10조에서 14조 또는 최대일 때 한 4, 50조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했던 기법과 구조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인텔에 약속했던 이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CHIPS Act 보조금이 0.7 billion, 5.7 billion 정도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Secured Enclave라고 해서 그러니까 추가 3.2 billion을 투입해서 총 8 billion 어치의 보통주로 지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조금 줬으니까 지분으로 갚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역사상 구제금융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서 자본금을 회수한 경우는 있었지만 내가 너의 산업에 보조금을 줬으니 그걸 지분으로 되갚아라라고 했던 사례는 1984년 이후에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약 33, 100, 한 주에 10달러에 매입해서 전체 지분의 9% 확보했는데 이사회에 참여하는 자리, 그리고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거, 그리고 경영권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죠. 트럼프가 전화 한번 때리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연히 상세히 보고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인텔이 펀드리 사업을 전체에서 51 비중으로 낮추게 될 경우에 향후 5년간 추가 퍼센트의 지분을 주당 20달러에 살 수 있는 워런트. 이게 한국으로 보면 신주 인수권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텔의 지분을 최대 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정부가 현재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블랙록보다 지분이 더 많아요. 사실상 인텔의 최대 주주는 미국 정부가 된 겁니다. 이걸 국유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니네 사업하고 싶어? 반도체 산업 키울 거야? 우리가 보조금 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지분으로 바꿔줘. 그리고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 되고 어떻게 보면 인텔이 국유화가 되는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1984년부터 2025년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했던 기업들 제가 포스팅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게 볼 내용은 당연히 AIG 그룹하고 시리그룹이죠. 시리그룹하고 AIG 그룹 파산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한 방에 파산하면서 금융도산과 경제도산이 한 번에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만 얘기하면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을 때는 손실이었고 금융에 투자했을 때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부가 산업의 자금을 수혈할 때는 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인텔은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지켜온 기조와 중립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번 인텔 지분 인수 거래에 트럼프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고 기업이 파산을 해야만 돈을 빌려주고 지분을 받았었는데 이건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과거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트럼프가 이 거래에 개입했다는 반증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방산 기업의 지분도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인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게 트럼프는 인텔에 보조금을 줬지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요. 지분을 누구한테 사왔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텔에 자금을 수여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정부를 앞세워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의 돈으로 민간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미친 행위를 하고 있다. 왜냐? 이건 트럼프의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면 그게 국유화가 되고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압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랑 산업이랑 자본이 동일선상에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패를 만들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선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질서를 높은 가치로 인정했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모델 그 모델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항상 돈이 투입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요. 네,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 제가 이거 그냥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전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인텔 방산기업, 관세, 그리고 중국한 유럽 협박하는 방식 여기 거래의 기술이라는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치가 올바르거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집권 2년 차인가요, 지금이? 3년 차가 다가오겠죠? 3년 차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역풍과 그리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레임덕은 미국 증시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후반부로 가면 미국 시장은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존에 기소됐던 모든 사건들은 다 드랍시켜야 돼. 임기 동안. 근데 트럼프가 지금 걸려있는 기소가 수십 개 단위가 아니라 수백 개 단위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지켜보면 뭐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예요. 미국 정부가 예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은 현금 거래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는다. 그러면 다음번 방산 기업은 우리가 더 많은 주문과 신규 내구재 주문을 만들어 줄 테니 미국 정부의 지분을 헌납해라. 예, 옛날에 저기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9월 달에 저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증시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선진국 증시는 금리와 음해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맨날 강조하죠, 이거. 미국 경제의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데 침체 전조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제적으로? 전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파월이 트럼프한테 항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파월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이유는 경기가 냉각되거나 아니면 경제가 정체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만 파월이 잭슨홀에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정책 스탠스도 좀 변화를 줘야겠지.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에 영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자마자 소비자 물가가 바로 치솟았거든요. 이건 영국과 미국 경제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하면 다시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그럼 연준이 욕을 엄청 먹겠죠. 트럼프는 내 책임 아니야.
그건 연준의 책임이지. 또 비난하겠죠. 머스크가 최고의 조언가라고 말했다가 떠난 후에는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비난의 황제예요, 트럼프는. 이 사람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론자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적군과 우군이 많겠죠. 물론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 궁극적으로 금리는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핵심은 금리가 내려가는 원인, 배경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여러분. 나는 경제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예스. 아니다, 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각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동일한 이유와 원인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좀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건지 한번 공유해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인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항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는 제이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행보에 의해서 후반부에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힘들고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가속화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상태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항까지 갈 건가? 뭐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항까지 치달을 건가에 대한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혹시 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이 경우는 공황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한국도 그렇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조금 미국을 제외해서는 좀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경제가 둔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우선 힘들어지는데, 트럼프는 이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지금 비싸죠?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비싼 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거를 이제 로봇이라던가 기술, 그리고 관세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공장이나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는 데는 한 3년 넘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에는 이제 사실 아까 제이슨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임기도 끝나가면서 좀 정책의 힘도 잃을 것 같고 방향이 끝까지 유지될지 불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은 분명히 삐끗할 것 같아서 그럼 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분업화돼 있던 제조업 이 세계에서의 그 분업 구조가 조금 헝클어지면서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엄청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되게 전문성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자본이 유입된 곳들 중에, 뭐 질서가 엉클어지거나 뭔가 하나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자본의 효율성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하나 삐뚤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항상 부담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떠들어 볼게요. 일단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오려면 증시가 폭락해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증시가 폭락하거나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 미국 경제는 초토화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소득보다는 자산으로 버티고 있는 경제입니다. 왜냐고요? S&P 500이 정고점을 찍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요. 미국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50% 정도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컨텐츠에서 공유 드렸던 사실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금 자산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증시가 폭락하면 사람들의 자산이 순삭되고 그 순삭된 자산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침체가 오겠죠. 자본시장과 경제에는 이런 금먼이 있어요. 금먼. 오래된 지혜를 말하죠. 금지된 말이 아니라. 증시가 좋으면 절대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다. 반대로 증시가 나쁘면 경기가 후퇴한다. 그래서 증시는 언제나 선행성을 띠고 있다. 이 세 가지예요.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미국의 역사는
투기의 무덤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땅 투기, 주식 투기, 뭐 투기의 역사, 뭐 금투기, 뭐 그러니까 투기의 역사는 다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했던 이 투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저는 미국 증시가 경제공황이 오려면 증시가 조정이 아닌 약세장으로 진입하면 경제는 삐그러질 거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자면 제가 강의에서 맨날 말하는 이익과 주가의 성장 속도 안에서 그 힌트가 나와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사실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선진국 증시는 12개월 안에 하락할 확률, 그러니까 제가 하락한다는 건 한 20 정도 얘기하는 건데 하락할 확률이 10%에 가깝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여러분의 자유 그리고 권한에 맡기겠습니다만 지금 선진국 증시가 하락할 확률은 이제 10%에 가까워졌어요. 일본을 포함합니다. 제가 괜히 토픽스 관련해서 포스팅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토픽스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엄청나게 검색을 하겠죠. 또 그때 되면 또 유입이 엄청 되겠죠, 제 블로그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선진국 주가 수준, 금, 비트코인 회사채 등이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제일 큰 USDT 발행사인데 헤더 회계장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달러의 1대1 패깅이 깨지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웃깁니다.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증권 투기 역사에서 보면 복권이라고 기억나시죠? 복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복권화 시켰던 거. 주식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것들. 그 파생 형태와 되게 비슷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웃긴 점은 뭐냐면 코인은 이자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체는 매개체인데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 도대체 욕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기업의 지분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발표한 직후에 트럼프가 이틀 만에 인텔 투자와 같은 거래를 더 이어나가겠다. 즉 나는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아와서 미국 기업을 국유화하는 삥을 뜯고 있는데 침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보조금 줄 때 내가 준 보조금이 지분으로 바뀔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보조금 주고 난 다음에 이 보조금 그냥 지분으로 갚아줘. 이거 무슨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그럼 담보였던 건가요?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가요? 뭐 구조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 건지. 자, 그런데 이틀 만에 인텔 투자와 같은 거래를 더 많이 하겠대요. 네, 그게 거래의 기술이죠. 더 하겠대요. 이걸. 더 많은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겠다. 왜냐? 미국 정부는 돈이 무한대로 있어요. 그럼 필요해 채권 찍어. 관세 들어왔어? 그걸로 갚아. 채권 찍어. 달러 풀어. 이걸로 무한대로 돈을 만들 수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충직한 비서인 상무장관이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면 아니 방산 기업이 첨단 무기와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지 말라고 금지해놓고 그럼 무기 만들어서 딴 나라에 갖다 팔지 말고 미국에 갖다 팔아야지 뭐 어디다 팔겠습니까? 근데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명분을 잡아서 너희 지분도 우리가 좀 떠안을게. 근데 과연 돈을 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줄지 안 줄지 이번에도. 자, 이해관계를 얽히게 만든 다음에 지분 내놔. 이번엔 보조금일지 아니면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방산기업이 파산을 해서 돈을 꿔준 다음에 그 꿔준 대출, 차관을 주식으로, 소유권으로 바꾸는 구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방산기업들이 중동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군데서 전쟁이 사이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고 있단 말이죠. 왜냐? 그 무기는 미국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원조 사업 같은 거라고요. 기업이 만들고 정부가 무기를 사고 그 무기를 이스라엘, 중동에 주고 혹은 우크라이나에 준 다음에 얘네가 무기를 다 써버려서 의존적으로 관계가 변하면 그때 히토류 내놔 아니면 우리가 가자지구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다시 재건할 거야. 자, 그 얘기는 지금 방산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2, 3년 동안.
그래서 미국이 방산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파산 때문에 사회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고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돼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나오는 사회적 파장, 이걸 방어해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디언 역할을 할 때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이권 사업에 로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 정부가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 문어발식 M&A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유화를 할 때는 파산이 나야 국유화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을 M&A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주식을 사거나 방산기업의 주식을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주식을 사면 완전 멍청한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다 뒤집어 보니까. 근데 외국 기업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 더 이상 우리한테 뭐 미국에서 관세 뭐다 해서 협박을 덜 할 테니까. 근데 그걸 또 뜯어봤더니 이건 지분을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서 외국 기업한테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이건 침략이라고 해요. 왜냐? 그 산업이 전 세계에서 first class, 가장 높은 수준인 기업들의 지분만 삥을 뜯을 테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동아일텍의 지분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비용 지분 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 니네 필요 없어. 우린 삼성 거 가져갈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또. SK 니네가 AI 반도체 만들어. 니네 지분 내놔. TSMC 니네 지분 내놔. 이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하단 말이에요. 니네가 뭔데?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파월 의장이 약간의 위협을 느껴요. 차입 비용이 증가해서 일자리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정책의 스탠스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건 사기예요. 왜냐?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금리를 지금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스탠스가 다 명분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고요. 연준 쿠기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트럼프라고요. 근데 이 연준 이사 자리는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트럼프가 제시한 게 트럼프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 연준 이사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임기가. 그래서 연준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못 자른다고요. 임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전에 얼마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는지 수백 개의 기소를 받았다고요.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트럼프에게 법은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권력으로 깔아 뭉개면 되니까. 관세부가 헌법이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소했어요. 가장 높은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논쟁거리를 붙어봐야 하니까 행정명령 중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관세를 부과를 하게 밀어버렸어요. 연준 이사 임기가 보장이 돼요. 근데 대출 서류 위조했다고 해임하겠대요. 본인은 수백 개의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심과 정황을 받고 기소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치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법을 많이 뭉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긴 얘기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미국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100 지폐에 더 높은 고액권의 얼굴을 받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풍기죠. 참모들이 그걸 제안을 한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링컨이랑 프랭클린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 부동산 개발업자 거기 얼굴 박으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폐에 이명박 얼굴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만 원권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신사임당이 울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방문해서 잘 봐달라는 애교를 하는데 외교 수완이 너무 좋습니다. 트럼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대립각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달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미국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이 중간가가 40만 달러, 40만 불이면 대략 5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경기권 부동산 가격이 9억 정도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 더 많은 나라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한국이 미국보다 30 더 비싼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침체 오기 시작하면 중국 꼴 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힘든데 이 부동산 시장을 못 잡으면 엄청난 버블로 서민과 부자들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잡으면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자산군이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그거예요. 더 이상 금리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간 것 같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 신흥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흥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이유는 외국인 G7 커런시라고 해서 선진국 화폐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말해요. 여기는 일본, 캐나다, 호주, 파운드, 그러니까 영국, 유로, 그다음 호주 이 선진국 화폐를 쓰는 투자자들을 말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였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오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되게 강한 어조로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 내려놨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블로그를 좀 내려놓은 이유도 그거. 강세장에서 돈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들이 저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도 공감을 하신 건지 본인의 판단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산을 유동성을 상당히 강화시켜 놨다고요. 그 얘기는 강세장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가올 시장은 약세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만 길지만 않다면 서프라임 모기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네네. 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왜 궁금하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는 했는데 그게 왜 네. 궁금하신지. 뭐 그냥 저는 당연히 서프라임 모기지가 미국의 은행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리만 나는 브라더스요. 예,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의해서 촉발이 됐고 그거를 인해서 계속 그 도미노식으로 금융공학 했던 그게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관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은행들이 피해를 보고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서 이렇게 금융사태로 확산이 된 걸로 그렇게 다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사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났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왜 다른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모기지는 프라임이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어요. 프라임이라는 건 가장 좋은 자산을 말해요. 대신에 선순위로 이자를 받아요. 선순위로 이자가 나와요. 프라임 증권이라는 건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을 다 모아서 증권화시키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와 원금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수익을 계산해서 이 론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투자자들한테 판 거예요. 누가? 투자은행. 자,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서브프라임은 뭐냐? 후순위예요.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대신 만약에 이게 터지면 원금 손실은 엄청나게 커져요. 선순위가 먼저 보호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은행이나 혹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후순위 모기지를 할 수 있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디, S&P, Fitch 이런 신용평가 기업들이 이 모기지가 안전하다고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터졌냐? 이게 왜 터졌을까요? 바로 규제 때문이었어요. 이 규제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지 않아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위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해요. 왜 글로벌 금융 위기냐? 미국, 스위스, 유럽의 은행들이 모두 노출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이 구조화된 증권을 유럽, 스위스,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걸 다 샀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ELS 샀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 도미노로 박살이 났냐? 왜 얘네가 지급 불능이 됐냐? 아니, 맞잖아요. 뱅크런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인출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얘네가 다 도미노로 수백 개 은행이 파산이 났냐? 그건 바로 규제 때문이에요. 은행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을 보유해야 돼요. 이 증권은 자기 자본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이 바젤이라는 기본 요건을 맞춰야 돼요. 자기 자본 대비 8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은행은 대출을 예금 대비 10배로 빌려주거든요.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주고 그 대출을 담보로 다시 또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받아서 다시 또 대출을 해주고 뭐 아무튼 이런 구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 레포 거래 뭐 복잡한 것들이 다 엮여 있어요. 자본시장 안에 생태계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규제가 갑자기 강화됐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가 증권을 시장 평가 방식으로 바꿔. 그게 뭐냐? fair value가 아니라 market value로 바꾸라는 건데 그 얘기는 모기지 증권에는 파생 상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파생의 움직임이 원금을 전액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모기지 채무 상환 불이행이 된 채권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증권의 가치가 0이 되고 이 증권의 가치가 0이 되면 이 증권을 매수한 은행의 자본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스위스 바젤 협약에 있는 그 바젤에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그건 은행이 도산이에요. 그러니까 흑자 도산이 된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모기지 증권의 가격이 평가 방식이 만기형 방식이 아니라 시장 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자본이 없어. 넌 이걸 지금 시장에 바로 팔아야 되고 자본 요건이 안 맞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고 이걸 팔았을 때 네 자기 자본 비율이 8%가 안 되면 넌 파산이야. 끝. 이게 은행법이에요. 은행법은 되게 타이트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모기지 증권이었지만 실제 만약 그때 구제금융을 하면서 이 모기지 증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AIG 우리 허그가 전세 보증보험 해준 것처럼 AIG가 이 모기지 보험 들어줬다가 역사상 엄청 초대형 규모로 구제금 은행이 받았던 것보다 더 컸어요. AIG는 초대형 구제금융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 안 터진다고 다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AIG.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였거든요. 그래서 파산 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얘기만 해도 한 2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화됐기 때문이고 이 문제의 발단은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신용평가사, 은행, 투자자 그리고 은행 대출을 그냥 무책임하게 엄청나게 해줬던 은행 이게 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투자은행은 모기지를 팔아서 좋고 모기지뱅크는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투자자한테 전가해서 좋고 주택구매사는 나 집 한 채 있는데 소득 없는데 집 두 채도 바로바로 대출해준대. 대출로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어서 좋고 집을 많이 팔아먹었던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것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는 트리플 A야라고 뒷돈을 받아서 좋고 어디서 뒷돈을 받냐? 뭐 발행 주관사인 투자은행한테 뒷돈을 받았겠죠. 아니면 대규모로 채권 발행할 때 야 우리가 이제 니네 신용평가 쓸게. 다 이해관계가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터지게 된 이유는 뭐냐? 왜 은행이 도산 신청을 했어야 됐냐? 바로 규제 때문에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터진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이게 다 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뱅크런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파산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산했다. 은행들이 파산해서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경제 후폭풍이 왔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가 경제 공황을 만들었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코로나는 경제 공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그 끝내기 전에 딱 몇 분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보신 분? 난 봤다. 예.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업적 분석 내용을 공유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배우고 투자하세요. 이거예요. 안다고 설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사업적 분석에 대한 내용만 담았더니 3,000단어가 넘어서 이 다음 포스팅이 산업적 분석과 인적 정량적 분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적 분석이 나올 거고 시장 기술적 분석이 나올 거고 밸류에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 의견이 정당화되고 타당화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매수 의견을 냈어요. 대신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그 다변화, 얼마만큼의 비중을 실을 거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건 서두만 언급하고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요지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원했던 디스플레이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자산을 노출시킬 때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산업이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 유일한 선택지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장비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좀 불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게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만들었던 사업적 분석 내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뒀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말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